트랜지스터, 정확하게는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의 등가 모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는 PN 정션 두 개가 대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회로 이론 해석으로는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의 실마리를 갖기 위해서 BJT를 등가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는 다이오드라고 생각을 해서 다이오드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모델링 중에서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을 써서 0.7V짜리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가 켜져 있다가 하면 0.7V짜리 전압1, 그리고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있는 정시안에 의해서 저항 성분이 약간 나타나는데, 자, 그걸 표현하는 저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간단하게 해석할 때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컬렉터 쪽에 있는 PN 정션은 다이오드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컬렉터에 의해서 전압을 아무리 가해 주더라도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전압원, 정확하게는 종속 전압원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액티브 모드로 구동하려면 트랜지스터에 가해주는 전압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절차로 전압을 가해주면 쉽게 트랜지스터를 액티브 모드로 구동시킬 수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조건이 액티브 컨디션, 액티브 모드로 구동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액티브 모드로 구동하려면 액티브 모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가 중요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은 컬렉터이기 때문에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가 밀리암페어 정도가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모드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은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전압을 잴 때는 두 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재는데 위쪽을 플러스, 밑쪽을 마이너스로 해서 전압을 잽니다. 그때 이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내가 걸어준 전압의 반 정도가 되면 액티브 모드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걸어준 전압이 12V라고 하면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6V가 되면 좋다는 거죠. 자,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걸어준 전압의 반으로 맞춰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트랜지스터 구조는 증폭기에 사용하는데요. 내가 걸어준 전압이 VCC의 반 정도가 되면 이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포인트는 여기에 형성이 되어져 있을 거고, 이 바이어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걸어준 전압은 0V에서 VCC 사이이기 때문에 교류 전압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가장 키우려고 하면 중심점, 중간 전압이 걸어준 바이어스 전압의 반 정도일 때가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출력 쪽 전압에 해당하는 VCE 전압을 걸어준 전압의 반으로 맞춥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얘는 다이오드 특성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반드시 0.7V 정도가 되도록 바이어스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사용할 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내부의 캐리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아날로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회로의 기본 소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회로에서 중요한 소자는 낫게이트입니다. 낫게이트는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바꾸어주는 중요 소자입니다. 이러한 낫 소자, 낫게이트로 하는데요. 낫게이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소재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그 부분을 나타내주는 그림이 여기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트랜지스터 하나 보이는데요. 이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2N, 222, 2가 많은데 이 데이터शी트을 찾아보면 이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शी트을 보면 이렇게 원기둥을 반 쪼갠 듯이 생긴 부품인데 부품의 번호를 따라가 보면 여기가 이미터고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컬렉터입니다. 근데 얘를 증폭기로 쓴다고 하면 베이스, 이밋, 컬렉터에 적절한 전압을 가해줘야 되는데요. 얘는 낫게이트로 쓰기 때문에 단순하게 트랜지스터를 온오프만 합니다. 온오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을 했는데요. 자, 여기 스위치에서 이 트랜지스터를 온오프를 합니다. 자, 온오프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구동시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9V는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베이스로 들어가고 있네요. 이 트랜지스터에서 베이스에 굉장히 큰 전압을 가해준 겁니다. 가해주면 홀이라고 하는 캐리어가 베이스 쪽에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전류를 흘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전류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이미터에서 전자가 넘어가면서 전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미터는 접지로 구성을 했네요. 접지를 구성하고 베이스는 이제 9V를 걸어주는데 너무 전류가 과하게 흐르면 트랜지스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항, 전류를 제한하는 저항 10kΩ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컬렉터를 보면 컬렉터는 어디 연결되어 있나요? 컬렉터는 LED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이 되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베이스에 9V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9V. 디지털적으로 치면 트루를 걸어준 거죠. 9V라고 하는 트루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컬렉터 쪽은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쪽에 큰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에 컬렉터 쪽은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숏처럼 보이기 때문에 컬렉터 쪽에서 측정한 전압은 여기 전압은 거의 0V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0.1이나 0.2V 정도 굉장히 낮은 전압이 측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9V를 넣었는데 컬렉터 쪽은 어떻게 됐나요? 컬렉터 쪽은 거의 0V 폴스가 나왔죠. 그래서 베이스 쪽에 넣은 전압과 컬렉터 쪽에서 측정한 전압을 재면 이 관계는 낫게이트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스위치가 열려서 자 0V다. 베이스 쪽에 0V면 베이스 쪽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정션이 끊기죠. 끊기면 당연히 컬렉터 쪽에도 넘어온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끊기게 됩니다. 끊기게 되면 내가 가해준 원래 바이스 전압이 컬렉터 쪽에 나타나서 0V를 걸어주면 9V가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쪽에 큰 전압을 가해줬다 안 가해줬다 하면 컬렉터 쪽에 나타나주는 전압은 낫게이트 특성처럼 이 트루 폴스가 바뀌어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PNP 트랜지스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트랜지스터 해석할 때는 PNP 트랜지스터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로 도면을 볼 때 PNP 트랜지스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PNP 트랜지스터의 동작되는 특성, 특히 바이어스를 잡는 특성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로 도면에서 만나는 트랜지스터는 PNP가 아니고 NPN 트랜지스터를 주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 NPN 트랜지스터와 동작되는 특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상보적입니다. 반대되는 특성을 꼭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더라도 PNP 트랜지스터는 화살표 방향이 NPN 트랜지스터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자, emit, base, collector가 있으면 자, emitter에서 베이스로 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져 있고요. 이 화살표는 전류의 방향이기도 하고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있는 PN 정션을 다이오드로 생각했을 때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터에는 우리가 전압을 어떻게 그려주는가 하면 예를 들어 9V를 가해줬는데요. 이 9V가 이미터 쪽에 그대로 가해집니다. 굉장히 높은 전압 9V가 이미터에 가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터에 가해진 전압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자, 이미터를 거쳐서 베이스로 넘어갈 수 있죠. 베이스로 넘어가서 5.6 킬로옴 저항으로 연결돼서 다시 접지, 여기 보면 0V죠. 접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NP 트랜지스터인 경우에 이미터는 반도체의 특성이 P타입이 되고요. 베이스 쪽은 N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터가 높은 전압, 플러스 전압, 높은 쪽으로 걸려야 되고 베이스는 저항을 통과하긴 하지만 어쨌건 접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만 이 PNP 트랜지스터가 켜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나머지 한 가지 조건은 컬렉터입니다. 컬렉터. 자, 이 컬렉터를 볼 때는 이미터하고 컬렉터 사이 전압을 봐야 됩니다. 이미터 사이에서 캐리어 홀을 넣어주게 되면 베이스, 얇은 베이스를 거쳐서 이 홀이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는데 컬렉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전압이 걸려져 있어야지 홀이 다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터에는 접지를 연결을 해 뒀습니다. 접지 연결을 해 두면서 이 컬렉터에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 LED를 하나 뒀습니다. 자, LED를 둬서 이 트랜지스터가 켜지게 되면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강하게 흐르겠죠. 전류가 강하게 흘러서 접지로 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LED가 켜져서 빛을 내게 됩니다. 이 회로를 보면 자, 이 LED를 켜기 위해서 전압이 필요하고 또 LED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330오hm 되는 저항을 달았습니다. 근데 빛을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이 회로는 병렬로 LED를 연결했습니다. 왜 병렬인가 하면 전류를 보면 되는 거죠.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초록색 LED 한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또한 다른 중간에 있는 쪽 마지막에 있는 LED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 흐른 전류는 다시 저항을 통과하면서 합쳐져서 접지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PNP 트랜지스터를 켜기 위한 LED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자,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등가 모델을 생각을 할 때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이오드의 등가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트랜지스터인데 왜 다이오드, 자, 여기에 있는 이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를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반도체 구조를 보면 P타입과 N타입 반도체를 붙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P타입과 N타입을 붙여서 만들고 있어요. 트랜지스터는 어떤가요? 자,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를 보면 이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NPN은 반도체 구성이 N형, 중간에 얇은 베이스로 된 P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N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이오드, 자 여기에 있는 소재의 이름은 트랜지스터. 다르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반도체 구조로 보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등가 회로를 잘 이해하고 잘 쓰려고 하면 닮아 있는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정확하게 모델링 하려면 이 다이오드를 지수함수적으로 y 꼴 EX라고 하는 지수함수적으로 살펴보면 될 텐데, 애석하게도 이 지수함수는 우리 능력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 능력이 딸려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도 이러한 고차원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풀려고 하면 반복법을 써야 되는데 사람은 반복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해결책은 이런 지수함수를 직선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직선이면 모델링 특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직선 두 개를 붙여서 다이오드의 등가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Piecewise Linear Mod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iecewise는 조각마다입니다. 조각마다 특성이 휘어져 있지 않고 선형인 모델입니다. 잘 보면 자 밑에 평평하게 누워있는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커지는 직선 두 개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커지기 시작하는 요 전압이 다이오드의 컷인 볼티지, 턴온 볼티지라고 하는 온 볼티지입니다. 다이오드가 켜지기 위한 볼티지입니다. 얘는 대략 0.7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식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온버칙 배울 때는 V 꼴 IR이라는 거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요. 회로를 그릴 때는 X축에는 전압을 그리고 Y축에는 전류를 그립니다. 우리 상식하고 다르죠. 그 온법칙을 이 능동소자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씁니다. I는 R분의 V. 왜 이렇게 쓰는가 하면 전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전압은 어떤가요? 전압은 가변이 쉽죠. 전압을 가변하는 건 쉽기 때문에 전압을 가로축에 놓고 독립변수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전압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만 측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 필요한 거는 온볼티지와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저항이 아니고요. 저항이 아니고 저항분의 1입니다. 저항분의 1. 그래서 RD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기울기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 맞는가 봐야 되는데 다행히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원래 추적해야 되는 거는 이 검정색으로 된 이 지수함수인데 파란색으로 된 Piecewise Linear 모델도 어느 정도는 잘 맞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소자로 모델링을 하면 온 볼티지는 0.7V짜리 DC 전압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을 조금만 높이더라도 전류는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굉장히 커요. 기울기가 굉장히 큰데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저항으로 치면 저항이 작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저항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다이오드를 풀기 위한 근사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정밀한 Piecewise Linear 모델의 등가 모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트랜지스터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보면 이 트랜지스터에 있는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가 다이오드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여기 화살표를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화살표를 넣어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보면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는 다이오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켜지면 여기에 있는 모델은 0.7V짜리 전화번과 저항으로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아주 정밀하게 할 때는 RD 저항까지 고려하지만 보통 우리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얘를 0이라고 놓고 0.7V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해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및 정션을 모델링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등가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비선형 특성을 가집니다. PN정션을 구성한 양 포트에 어떤 전압을 가해주는가에 따라서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 등가 모형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는 PN정션이 2개, 바이폴라 정션이기 때문에 바뀌는 형태가 더 복잡하게 바뀝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회로 해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자로 등가 모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동작 원리를 공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작 원리를 알아야지 트랜지스터를 제대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이미터 특성을 보면, 자, 베이스하고 이미터에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캐리어가 정션에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이 특성은 다이오드하고 동일한 특성이니까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다이오드를 달아줍니다. 근데 이 다이오드를 이미터 쪽에 달아줄 수도 있고 베이스 쪽에 달아줄 수 있어요. 다만 베이스 쪽에 달아주면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고요. 이미터 쪽에 달아주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베이스하고 컬렉터 정션을 보면 베이스하고 컬렉터 정션은 흐르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누가 결정하나요? 자, 이 흐르는 전류는 오로지 베이스 전류가 결정을 하는 종속 전류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류 제어 종속 전류원이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간략화된 트랜지스터 등가 회로를 사용해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모델링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의외로 답이 간단하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트랜지스터의 반도체 모델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어떤 트랜지스터입니까?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미터가 N타입, 그 다음에 베이스가 P타입, 그 다음에 컬렉터가 또 N타입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트랜지스터가 포워드 액티브 영역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이미트, 베이스 사이에를 ON을 이제 켜고 컬렉터에서는 이 신호를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전압을 가해줘서 이 이미터에서 넘어온 캐리어가 컬렉터 쪽으로 빨리 빠지도록 합니다. 근데 이 컬렉터 쪽으로 빠지는 캐리어는 내가 컬렉터에 걸어주는 전압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얘를 전류원으로 모델링을 해서 성공적으로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가 캐리어를 주입을 해줍니다. 어디로? 베이스로 주입을 해주면 그 베이스를 통해서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는데 컬렉터 쪽에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주기 때문에 캐리어가 일정하게 컬렉터에서는 흐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모델링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오드 시간에 배웠던 다이오드 이퀘이션하고 똑같은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데, 자, 그러면 이 어떤 경우든
이 트랜지스터의 동작되는 특성을 예측하려고 하면 반대쪽에도 똑같은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트 베이스 컬렉터가 있으면 이 컬렉터 쪽은 여긴 다이오드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전류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컬렉터 쪽이 다이오드가 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은 우리가 리버스 액티브 영역이라는데 실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타라고 하는 내가 캐리어를 주입했을 때, 자, 그게 베이스 쪽으로 일부 빠지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베타 값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베타가 나쁘면 증폭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리버스 액티브 영역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회로적으로 그리면 베이스가 뭐예요? P타입. 그 다음에 컬렉터가 N타입이잖아요. 그러면 다이오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베이스에서 컬렉터 쪽에 연결되어 있겠죠.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 다이오드의 캐리어 주입 성능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컬렉터 쪽에 캐리어를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구조를 만들 때 이미터 쪽에 도핑을 많이 해서 이미터 쪽에서 캐리어 주입이 좋도록 하고 컬렉터 쪽은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에 다이오드가 하나 있으면 이미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터는 마찬가지로 전류원 특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전류원 특성이. 왜냐하면 이 컬렉트 베이스 이미터로 이루어진 구조도 일종의 성능이 나쁘긴 하지만 트랜지스터거든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아닌 나머지 한쪽은 전류원으로 모델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굉장히 재밌는 특성,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바이어스,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가 어떻게 걸리든지 트랜지스터의 전류 전압 특성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델을 어떻게 이름 붙이는가 하면 에버스 모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 사람 이름입니다. 에버스라는 사람하고 몰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트랜지스터의 최종 에버스 몰 모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다이오드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트랜지스터 모델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NPN 트랜지스터인 경우에 다이오드가 두 개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다이오드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는 다이오드지만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도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이 두 개가 있는데 누가 내 건지를 잘 봐야 됩니다.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전류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원이 실제 증폭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DE 값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 전류가 흐르는데, 자, 여기서는 이미터 전류 비교해서 컬렉터 전류 흐르는 비율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 배수는 알파입니다. 알파라서 이미터에 비해서 컬렉터 전류가 얼마인지 표현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 알파 값은 forward active이기 때문에 F를 써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가 캐리어 주입을 하면 이미터 쪽에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는 IDC라고 했고 그때 알파 값은 알파 R입니다. 왜냐하면 리버스 액티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해석하는 모델이 에버스 몰 모델이고 스파이스를 위시해 가지고 모든 트랜지스터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 이 모델이 됩니다. 이 모델의 좋은 점은, 자, 얘는 전류원이긴 한데 어떤 전류원입니까? 종속 전류원이죠. 종속 전류원은 회로 이론으로 해석이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는 회로 이론 해석이 안 되죠.
근데 다이오드에서 이 해석하는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 방법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트랜지스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만 보면 내가 이 회로를 해석하려고 하면 머리를 싸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뜯어놓고 보니까 동작 원리를 정말 꼼꼼하게 보니까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배웠던 동작 원리와 종속 전류원만 합쳐주게 되면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인 경우는 PN정션이 상대편에도 대칭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다이오드와 전류원을 배치하게 되면 모든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써놓고 보면 좀 어렵네요. 그죠? 어렵지만 자, 우리가 공부했던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꼼꼼하게 기억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 트랜지스터를 해석하는 그 기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모드 중에서 포화 모드, 그 세츄레이션 모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세츄레이션 모드는 우리말로 하면 포화 모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포화 모드. 왜 포화냐? 자, 이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트랜지스터 모드는 4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액티브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포워드 액티브와 리버스 액티브. 자, 캐리어 주입을 이미트에서 하면 포워드 액티브고 컬렉트에서 캐리어 주입을 하면 리버스 액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캐리어가 트랜지스터 안에 전혀 없는, 거의 없는 게 컷오프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꺼져 있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세츄레이션 모드입니다. 이 세츄레이션 모드는 트랜지스터 안에 캐리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든 잘 흐를 수 있는 상태. 이때를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부릅니다. 세츄레이션 모드. 자,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 모드의 특징은 캐리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업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베이스 쪽에 바이어스를 굉장히 강하게 걸어주면 됩니다. 그럼 전류가 이미터로도 흐를 수가 있고 컬렉터로도 흐를 수가 있죠. 그죠? 전류가 어디든 다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캐리어가 충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의 IV 커브를 한번 보면 IV 커브를 봤을 때 밑에가 보통 VCE로 표현합니다. VCE는 어딘가 하면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 여기를 VCE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전압이 걸리는 영역이 VCE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영역은 요 값이 되겠죠. 여기 요 값이 돼서 요 값은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영역이 됩니다.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능력. 자,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이 IV 커브를 보게 되면 IV 커브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만약에 전류가 컬렉터 전류가 너무 작게 이제 흐른다고 하면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컷오프 모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변동시켜도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 이 경우는 액티브 모드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올렸을 때 전류도 같이 올라가면 얘는 저항 특성이죠. 자, 저항 특성을 나타내고 저항 특성을 나타내주는 이유는 캐리어가 꽉 찼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안에 꽉 찼기 때문에 저항 특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포화가 됐다고 해서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캐리어의 분포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로 들어간다고 하면 캐리어는 주로 이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주요한 캐리어 주입하는 길입니다. 주입이 됐으면
얇은 베이스 쪽을 건너서 컬렉트 쪽에서 굉장히 강한 플러스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넘어간 이 전자 캐리어가 컬렉트 쪽으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이스 쪽에 전압을 강하게 걸고 컬렉트 쪽의 전압은 약하게 걸어주게 되면 캐리어가 베이스에서 컬렉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이제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전류가.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만들어 주게 되면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하는 거고, 이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는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걸러주는 전압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바뀝니다. 전류가 바뀌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증폭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증폭시키려고 하면 어떤 모드를 써야 되는가 하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액티브 모드 쪽에 바이어스가 가 있어야 됩니다. 세츄레이션 모드는 어디 쓰는가 하면 디지털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디지털일 때. 자,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거의 0V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트랜지스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0.5V 정도가 걸립니다. 전압이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자, 크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이제 논리값으로 0인 상태를 만들어줄 때 세츄레이션 모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컷오프 해가지고 전류를 꺼버리면 컬렉터에서 걸어준 큰 전압이 출력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걸어준 5V, 예를 들면 5V가 그대로 나타나서 얘가 논리값 1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컷오프 모드와 세츄레이션 모드는 트랜지스터를 온오프 시킬 때, 디지털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